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입니다. 진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매일 듣는 라디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친구가 이따위로 생겼을 리가 없다. 빨리 내려가고 이진우를 불러 올려라. 진짜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5월에 경제 콘서트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4번째 콘서트고요. 그동안에는 상암동 MBC에서 경제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장소가 좀 좁아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신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더군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을 장소를 찾던 중에 서울에서 조금 좀 외지기도 하고 강의실도 뭐 지하실이고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임대료가 공짜라고 하길래 연세대학교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번째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제작진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매일 시간도 짧고 해서 좀 긴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하면 어떤가, 듣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반응이 뜨겁더군요. 굉장히 고맙다, 고생 많이 했다, 1년 365일 매일 방송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2번째, 3번째 경제 콘서트가 진행되니까 슬슬 주제가 좀 진부하다, 뭐 구성이 좀 지루하다, 뭐 기대보다는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반응들이 간혹 나옵니다.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에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고 뭔가 더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지루해지고 실증나고 익숙해지고 새로운 걸 찾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다 여기에 나뭇잎 하나씩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입던 거 그대로 나뭇잎 좋은데 뭐 매일매일 새로 와, 이런 느낌이니까요. 과자를 사러 가면 그래서 다 전부 다 건빵만 쌓여 있을 거고요. 우리는 아직도 싸이월드를 하면서 도토리를 주고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뭔가의 실증, 지루함,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것들은 또 반대로 행복을 얻는 데는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금방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일반화되고요. 간단합니다. 남편이 예를 들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첫날은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행복합니다.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2번째 날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으면 아내가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런데 3번째 날도 설거지를 해놓으면 이제는 그게 이제 아내의 일상이 되고요. 그러다가 4번째 날 설거지를 안 하면 좀 실망합니다. 5번째 날 설거지를 안 하면 이제 아내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해져요. 남편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딱 설거지 3번만 하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도 살고 있는데 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빠르게 변하고 역동적인 시대라는 것도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죠? 어떻게 저성장 시대에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가 다른 한쪽의 일자리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의 그동안의 생계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이거나 별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구도 하에서는 내가 어느 쪽에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를 하고 예를 들면 저기 저 대학로쯤에 어디에는
뭐 김원장의 성공예감이라는 콘서트를 거기서 한다고 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재밌는지는 양쪽 다 다녀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없더라도 몇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번 재미없으면 그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또 굉장히 재미있으면 또 그 소문도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1등에 줄 서는 거 혹은 1등에 조인을 하는 게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직종에서 일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예전에는 저희 클 때만 해도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됐었던 시절이지만 이제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조언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 강사님께서 성태윤 교수님께서 답을 드릴 텐데요. 방송 많이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성태윤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학자로 꼽는 몇 손가락에 꼽는 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평소처럼 좋은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요. 거봐요, 벌써 눈빛들이 또 지루해졌죠.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야 이렇게 저 방송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복하다 하다가 벌써 익숙해지고 지루해지잖아요.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고 성 교수님 올라왔으면 좋겠죠.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겁니다. 성태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학교 안에 사실 여기 오시기 상당히 힘든 먼 거리인데도요,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직업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내용이 좀 뭐 거창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할까?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는 제가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흔히 말하는 성공하기를 바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명한 경제학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부모가 자녀를 박물관에 자주 데리고 간다, TV를 많이 본다,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부모가 PTA 활동을 열심히 한다, 아이를 정기적으로 체벌한다, 집에 책이 많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딱 지금 이걸 보면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애들을 혼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PTA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PTA는 이제 우리말로 치면 육성회, 기성회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구 자체는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아무래도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슬라이드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 부모가 PTA 활동을 열심히 한다, 집에 책이 많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을 한번 볼까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박물관에 자주 데리고 갑니다.
TV를 많이 보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를 정기적으로 체벌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혼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자,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글과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글을 보면서 어떤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의 범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에 있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잘 보시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파란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죠? 파란색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부모가 어떠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대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파란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주로 하는 일 또는 자식과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는 자식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떤 거는 자녀의 교육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죠. 어떤 거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할까요? 제가 아직은 답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부분에는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 빨간색 범주에 있는 것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실제로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인 의미 있는 변수들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 부모가 PTA 활동을 열심히 한다. 집에 책이 많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학업 성취를 하는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좋은 거를 사주고 아니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이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한테 너 공부해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자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되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자녀한테 과외도 시키고 좋은 학원에 가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써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번 결과. 뭐 꼭 돈을 많이 벌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냐?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습을 사실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땅 사놨는데 그냥 대박 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식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저쪽에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땅 한 번 샀는데 그 값이 올라가지고 좀 부자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열심히 들으면서 경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경제적인 논리에 맞춰서 투자 의사 결정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 같더라, 이렇게 자식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왜 농담이 아니냐? 자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자식들이 왠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요, 자 보세요. 집에 책이 많다고 있어요. 집에 책이 많다라는 그 자체가 부모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집에 그냥 책만 쌓아둘 수도 있지만 부모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애 보고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통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냐면 삶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제학자들은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학자들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믿질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한테 돈을 쓸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아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무언가를 쓰겠죠. 이제 경제학자들 용어로 revealed preferenc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현시 선호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나는 외모는 전혀 안 보고 결혼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걸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야, 공부해야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 사실 여기서 제가 공부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집에 앉아서 꼭 공부하시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하면 부모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께서 주말에 일을 하러 나가거나 밤에 늦게 오거나 야, 너희 엄마 아빠는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배우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 엄마 아빠는 때로 싫어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때 그때 일하고 또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의 주장이 어떻게 그럴듯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네, 그럴듯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 연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프라이어라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이 교수분이 하신 연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계시는 이분이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했던 유명한 연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경제학 학술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언어로 바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 논문을 보면 수학하고 통계학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자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자식분들이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혹시 자제분들 오신 분들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기 오신 자제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자, 그다음에 근데 아까 여기 보여준 거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가 PTA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자녀의 학업 성취가 좋다고 그래요. PT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회, 기성회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게 무슨 뭐 가서 촌지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상호 관계를 높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야, 너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 처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테 자식들하고 애들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못한다고 너무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자녀를 박물관에 자주 못 데리고 간다고 뭐 그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혹시 많이 못 읽어주시더라도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 자식들의 교육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집에서 주부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밖에 일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아빠, 엄마 뭐 가릴 거 없이 다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으로 이야기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이 경제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을 꼭 자제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떤 그럼 일자리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려봤는데 어떤 일자리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흥미로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그래서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임금이 달라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한 여러 연구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역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의 엘하난 헬프만 교수라는 분이 하신 연구예요. 이제 이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우리 학생 제가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와가지고 강연을 하기도 했고 바로 그 여기 오시다 보면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에서 사진 찍으신 그 사진 모습이에요. 예. 근데 무슨 연구를 했냐? 사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 저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되게 법대에 가라고 그러고 의대에 가라고 그러죠. 그랬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법대에 가라. 의대에 가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의 임금 격차의 많은 부분은 사실 경제학자들 표현으로 산업 간 임금 격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부모님들의 말씀이 맞아요. 어떤 산업에 내가 들어가느냐가 임금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은행에 취직해라. 은행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렇죠? 이 일을 하면 더 많이 번대더라. 한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임금 격차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산업 간 임금 격차는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에 종사하느냐, 이 산업에 종사하느냐가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기술적인 변화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특징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뭘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금융업인 것 같은데, 금융업이라고 해도 엄청 임금을 많이 받는 금융업이 있고,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은 금융업이 있고, 같은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많이 받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이 에라난 헬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핵심에는, 제가 여기 이렇게 쓴 거로 봐서 수출기업 얘기를 막 써놨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시장, 수출 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글로벌한 마켓에 접근하거나 그 마켓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사하는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을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출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몇 가지 정형화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에서 보니까 수출기업은, 즉 글로벌한 시장에 접근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은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전자회사, 여러분들 잘 아는 전자회사 몇 개 있죠?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말하자면 봉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한 회사들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형태의 수출기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규모가 매우 크고 생산성이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산성이 높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회사들은 대개 임금 수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면서 대기업인 회사들의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로는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산업인데도 실제로는 수출에 종사하는 글로벌한 회사인지 아닌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어떤 산업, 쉽게 말해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이렇게 글로벌하게 잘하려면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적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기가 잘 하기 어려운 분야에 가서 그렇게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야, 이 전공을 하면 괜찮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시면서 또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 친구가 이 무엇을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엄청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정말 잘하는 걸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 글로벌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제시장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떤 전공을 하든지 되게 옛날에도 영어를 막 하라고 그랬잖아요. 꼭 영어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되게 그 이론을 만들고요, 그 이론이 실제 자료에서 증명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추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사실 경제학은 보통 이제 문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방법론 자체가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데 상당히 가까워요. 여러분, 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버 하트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계시고 MIT에 있는 홈스트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두 분 다 학부 전공은 다 수학이세요. 네. 수학인데 다 이제 대학원에서는 다 경제학으로 바꿔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자녀들 교육 얘기를 하다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냐? 사실은 수학이, 통계학이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영수 그랬죠? 영어 수학. 왜 사람들이 영어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언어거든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뭐 영어 수학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의 직업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 그게 단지 진짜 무슨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영어와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 수학이란 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 해가지고 뭐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많은 언어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제 내용의 주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A라는 산업이 있고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다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법고시 봐가지고 법조에 딱 들어가면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분포가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다 산업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대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도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정말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실제로는 같은 변호사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임금 구조와 다른 경쟁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한 산업은 몽땅 다 위에 있죠. 그다음에 이 산업은 몽땅 다 아래에 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글로벌한 컨셉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다 유학 보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영어로 로컬이라고 하잖아요. 로컬적인 특성을 가지는 부분에서도 잘 하면서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어떤 분야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과연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경제 성장이 엄청 낮아지고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구나, 저성장에 들어갔구나, 경기가 침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경제학계 내에도 고성장이 가고 저성장이 오는 게 과연 필연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으로 노스웨스턴 대학 경제학과에, 둘이 공교롭게 노스웨스턴 대학 경제학과에 같이 있는데요. 로버트 고든 교수하고 조엘 모키르 교수가 이제 둘이 이 논쟁을 한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고든이라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성장이 이제 필연이다. 저성장이 필연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세계사 시간이나 이런 데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1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을 뭐 주도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10,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때 변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뒤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그림. 이게 말하자면 1300년대 GDP, 국내 총생산 경제의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1800년도 거의 될 때까지 어때요? 변하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석기 혁명도 일어나고 했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흉년에 시달리고 보건상의 의료상의 발전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만큼 옛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면 옛날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도 옛날 왕보다 물질적으로 사실은 풍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가 언제 있었냐? 바로 이 시점, 180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과 함께. 그리고 바로 그 시대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경제학부 교수인데요, 경제학도 그 무렵에 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개념의 공학 이런 것들 다 그때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대개 1750년에서 1830년대 정도까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대개 1850년에서 1900년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네, 얼마 안 됐어요. 엄청나게 인류의 역사가 긴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는 생각만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대개 증기기관, 잘 아시죠? 철도,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이 생산성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 기계, 전기, 화학, 정유, 통신 등의 혁신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187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정도 되고요. 이게 1890년에서 심지어는 20세기 후반이었던 1970년대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분야가 뭐냐? 여기 혹시 공과대학을 나오시거나 공학 쪽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지금 보시는 공과대학의 과들입니다.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그렇죠? 화학공학과, 그런 것들이 다 출현하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전공을 하던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흔히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컴퓨터나 IT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형태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지금 상당히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큼 계속되고 있지가 않다. 그러면서 저성장 구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화두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이 낮은 상태로 계속돼 갈 것이냐. 근데 이게 자녀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활력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뭘까? 그게 아무래도 좀 좋은 분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까 이 고든이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저성장이 필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모키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혁신의 영역이 나오면서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한 분야가 어떤 분야냐? 여기 있는 것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신소재 물질이나 자료와 통계 처리, 생명, 바이오, 메디컬 이런 분야들. 이런 분야들이 새로운 혁신의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분야의 생산성의 발전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갈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논의에, 근데 이 분야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얘기되는 분야들이죠? 그렇죠? 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분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 분야들이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 또는 경제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공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 공대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야가 발전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성장과 새로운 투자를 이루기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저성장의 구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구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술을 혁신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정부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통해서 새롭게 경제학자들 표현으로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그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저성장 구도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새로운 대체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썸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 역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기도 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구조적인 장기 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비롯해서 정부가 대체 수요를 만드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 혁신이 안 나올 때까지는 결국은 인프라나 이런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프라 투자라는 건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의 중요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다 기술 혁신 분야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그런 분야를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보니까 이런 분야를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침 그런 분야라면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 자식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가 되도록 그 분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기 아까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제목은 두려워할 것은 알파고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제가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 AI도 그 분야 중에 하나죠. 뭐 최근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대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들 이제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실제로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 어떤 시대였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일자리를 걱정했던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모두 다 일자리를 걱정했어요. 내연기관이 나올 때 마찬가지, 자동차가 나올 때 마찬가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만든 원동력이었거든요. 저는 알파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파고도. 여러분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해서 알파고가 이겨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연대 경제학부의 교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경제학부 교수들은 사실 별로 충격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 이세돌이 지는 것은 이미 1940년대 증명된 사실이에요. 1940년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지배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요. 실제로는 1940년대 이 문제를 증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940년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던 이제 고등과학원에 있던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일군의 이제 학자들이 사실은 다 증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런 형태의 게임에서는 계산력만 확보되면 반드시 이기는 형태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은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다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증명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1940년대 이 문제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과 같은 컴퓨터와 계산 능력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히 증명이 가능한 문제인데, 왜 증명이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들 바둑 아시잖아요. 바둑은 저희들 용어로 유한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결국은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한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가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은 반드시 이기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쉽게 말해서 돌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짜면 이긴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이기느냐, 이걸 하려면 통계와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셔도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걸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우리보다 당연히 빨리 가죠.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걸어 다니셔야 되죠.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빨리 살 수 있어요. 육상 경기를 자동차 타고 안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온 것들은 대개 기술 혁신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자리의 위험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식은 뭘 하고 먹고 살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뭘 걱정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그 금융회사 있잖아요. 금융회사. ATM이라고 기계 아시죠? ATM이 나왔을 때 미국 금융회사들이 다 망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ATM이 나온 다음에 미국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 왜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냐? ATM으로 하던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구에서 돈을 바꿔주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줄었어요. 그런데 많은 금융업의 일들이 흔히 말하는 대면 업무,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업무로 바뀌면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역시 아까 논리로 돌아가면,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해서 사라지는 산업,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영역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어떤 영역이 창출되는 영역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영역이. 여러분들 ATM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저희 경제학부 교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체스, 장기, 바둑 이런 구조는 반드시 말하자면 AI 형태의 것들이 인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제 저희가 증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임은 잘 모르겠다. 게임 중에서 여러분들 게임이 어느 시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게임이 있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 막 우주선들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딱 장소가 있어요. 그 게임은 반드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만약에 무한하게 그걸 만들어 놓은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증명을 못 했습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그거는 인간이 이길지 컴퓨터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가장 이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유한하다라는 개념하고 무한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쪼개가지고 유한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일이 딱딱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눠볼 수 있어. 아, 이런 일들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유지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ATM이 했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또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표준화된 형태로 딱딱딱딱 떨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무한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라면 그 일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교수의 일도 비슷합니다. 사실 교수의 일도. 제가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의 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아주 정형화된 형태의 문제를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제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제가 보기에도 대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 개인하고 만나서 연구를 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라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업무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금융업에 종사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산업에 종사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게 할까, 그 조언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하는 거 말고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꼭 잊지 마십사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은 강연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자식들의 교육과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제가 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썸머스라는 교수 있잖아요. 보여드렸죠? 그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하고 하버드대학교 총장도 하고 미국 재무장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수 시절에 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요, Strategic Bequest Motive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표현해 죄송한데요, 전략적 유산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쉽게 말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전화를 열심히 거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뭐 찾아가기도 하는 거 포함해서 열심히 얼마나 전화를 거는지. 왠지 어떤 것이 그걸 결정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왠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상속 가능한 형태의 자산이 상당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연구를 왜 했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이거를 이 세상 떠날 때 이제 쓰고 다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하죠. 세상에 다 놓고 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줘가지고 이제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날, 그때 자식들한테 줍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논문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리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 아시죠? 거기에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잊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던 자식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미리 재산을 딱 줬더니 그렇지 않은 자식은 어때요? 흔히 말해서 딱 받고서는 속된 표현으로 입을 싹 닦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를 사랑했던 자식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은 자식들한테 주시지 마시고, 자식들한테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자식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그 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후에 생활을 하세요. 아니 나를 위해서, 아니 나는 자식들이 전화 안 해도 상관없다.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미리 돈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현재를 중요시하는 걸 조금 덜 하는가, 미래를 더 생각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식한테 미리미리 자꾸 돈을 주면 자식들이 현재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 경제가 지금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후에 대한 대비이기도 한단 말이죠.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자식들한테 사업시키고 자식들한테 교육시켜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시고 그렇게 번 돈은 여러분들 노후에 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자녀 교육과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후의 재테크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늦은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열심히 제가 보니까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잠깐 같이 하시죠.